있는데 다만 이제 금융론에서 금융이 무슨 말일까요? 금융. 그렇죠. 그거를 말합니다. 통 또는 자금을 조달. 줄여가지고 금융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융론에서 이제 우리가 하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조금 금융은 실무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현실적인 의미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론은 이론이라서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금융은 실무적인 건지 그래서 그런지 출제원마다 약간씩 용어들이 옛날에 많이 달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실제 사건인데 용어를 몰라가지고 틀리신 분이 계시더라고. 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빨리 국가고시에서는 그래도 용어를 통일시켜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요즘에는 뭐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심으로 통일시켜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첫 번째가 이런 거죠. 아까 전에 투자를 아까 가이순전에 했었죠. 가이순전하면서 순영업소득하고 세전현금수지 사이에 뭐가 있었죠? 또 봐야 되죠. 순하고 세전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부채 서비스라고 있었잖아. 그치? 투자론에서는요, 이게 원어가 뎁 서비스 그거거든요. 그 번역 그대로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투자론은 거의 이렇게 쓰는데 같은 표현이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아까 전에 보셨던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상환액은 무슨 말이에요? 그쵸? 원금 상환분하고 이자 지급액 있죠? 이거 합친 걸 말하죠. 그래서 원리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했다 그래서 이게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원금을 상환해야지 갚을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인데, 근데 이게 금융론에서는 용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옛날 기출문제 보면 이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쓴 책도 많이 보이는데 저당 지불액이다라고 시험에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월부액이라고 나온 경우도 있어. 그래서 20회 중반인가 초반에 기출에 월부액 이렇게 냈거든요. 월부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 월부액이 뭔지 몰라서 틀리신 분이 실제로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융론에서는 이 네 가지가 다 시험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래도 이제 투자론에서는 거의 이렇게 나오는데 그나마 요즘에 통일시켜주는 게 금융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저당지불액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분이 계시긴 하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데를 내드릴 때 주로 금융에서는 이렇게 내드릴 것이고 그리고 투자론에서는 이렇게 내드립니다. 같은 편이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서 근데 가끔 가다가 분위기 전환으로 저당 지불에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용어적으로 헷갈려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대출 원금은 뭔지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죠? 대출 원금. 무슨 말일까? 꾼 돈. 은행에 처음 빌린 돈 있죠? 빌린 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출 원금. 같은 말로 융자 원금 또는 저당 원금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대출 잔금은 뭘까요? 그쵸? 아직 안 갚은 돈이지. 상환하고 아직 남은 미상환금을 우리가 대출 잔금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적어드린 이유가 우리는 이제 이자액을 구해야 되거든요. 이자를 구하려면 어디에다가 곱하기 이자율을 적용해야 돼요. 이자율은 퍼센티지죠. 이자를 적용해야지 이자 금액이 나올 텐데 여기 가로친 거에다가 대출 원금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대출 잔금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나중에 계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돼요. 만약에 대출원금 집어넣잖아요. 이놈의 돈은 갚아도 이자가 안 줄어. 그럼 환장하는 거. 대출 잔금에다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즘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계산 문제에서 그냥 데이터로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다만 옛날에 어떻게 나오냐? 이자를 구할 시 이자율은 항상 대출 잔액에다 적용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지문은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가장 많이 제가 실질적으로 꽤 됐다. 26회인가 25회인가 목동인지 노량진인지 거기 수업할 때 정년퇴직이 1년 남으신 분이 학원에 공부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좀 늦게 오셨어. 근데 그분이 안 되셨어. 지점장님 하시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그게 안 되셨어.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을 가볍게 본 거야. 어디서 탈락하셨을까? 그분이 한 3개월인가 2개월 공부하셨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본인 주변에서 미리 준비했던 누구는 뭐 한 달 만에 붙었다 하더라 막 이런 얘기 하셔서 그분은 난 좀 일찍 왔다 그래가지고 3개월 전이니까 2개월 전에 3개월 정도 됐거든. 시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안 되셨어. 1차 민법 가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2차에서 공법 있죠. 공법하다가 뒤집어진 줄 아셨다 그럽니다. 공법하다가 공법 가락, 2과목 가락 나와가지고 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시던데 그분이 이걸 틀리셨더라고. 이제 뭘 틀렸냐면은 그분은 이제 기본서 같은 거 공부 안 하시고 요약조도 거의 안 하시고 그냥 진짜 짜투리 종이 쪽지 가지고 공부하신 분이시던데 이 대출자란 표현이 나와요. 시험 문제.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일까요? 돈을 빌린 사람일까?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쓰세요. 돈 빌려준 사람은 말 그대로 돈을 은행이 되고요. 돈을 빌린 사람은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그렇죠?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이야? 돈을 빌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용어가 그분이 그 지점장 하신 분이 이 대출자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그 해에 이거를 돈을 빌린 사람으로 생각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지문이 어떤 식이냐면 이런 형식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대출 기간이 긴 것이 유리하다. 위험과 관련돼서 그럼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 그러면 이제 금리, 대출 이자율이 대출 금리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대출 금리가 낮을수록 유리하대.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요 지금 맞다고 틀리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입장에 따라 달라. 돈을 빌려준 입장이냐 돈을 빌린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방금 전에 지워드렸던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돈을 빌린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시잖아. 그럼 요 말은 맞는 말이야.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대출이 금리가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은 뭐다? 틀린 말이 되는 거겠지. 수익적인 면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은행이야. 은행이에요. 그럼 돈을 빌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대출자 비교되는 게 차입자라 그래요. 차입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고 대출자는 돈을 뭐다? 빌려준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는 이게 일관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대출자를 돈을 빌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더라고. 그래서 신문을 보면 기자들도 대출자를 돈을 빌린 사람으로 쓰는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시험에 실제로 나왔을 때 대출자는 이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거는 이제 틀린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신청했었지. 그 신문 스크랩을 카피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왔다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기출문제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대출자로 가로치고 은행 집어넣었어. 이신청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중개사 시험. 왜냐면 차입자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대출자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30회인가 몇 회 때 또 누가 이신청했더라고요. 안 받아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용어적인 면에서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은행이고, 그리고 비교되는 사람이 차입자다. 그래서 요 관계되는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거예요. 똑같은 지문인데 이게 대출자 입장에서 맞고 차입자 틀리게 되고 또 거꾸로 된 상황이 있으니까 용어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론에서는요, 자주 나오는 테마가 있어요. 우리는 부동산 금융론 할 때 이게 이제 한 5문제 정도가 이제 나온다고 보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올해처럼 가끔 이제 시험 범위를 이탈하는 주제가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내는 것 같아요. 그냥 80%를 떨어뜨려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평이하게 낼 수는 없거든요. 올해는 투자를 좀 무난하게 내서 이제 금융론에서 좀 하나 까다롭게 되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평소에 학원에서도 공부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그 공부하지 않는 게 더 편한 내용이라서 그럼 요 내용 나오면은 그냥 제끼세요라고 표현해드렸던 그 지문이에요. 그 출제 문제인데 그런 그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4문제 중에 5문제 중에 4문제를 이제 목표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한 문제는 시사성 있는 문제를 배제시키고, 근데 최소 4문제 중에 목표를 한 4문제 중에 3문제는 어디서 나오는지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역시 대출이야, 대출. 대출과 관련돼서는 아무리 안 나온다 하더라도 2개는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올해도 그렇게 나와서 계산 하나, 지문 하나. 최소 2개. 정확한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대출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대출금 얼마 받을 수 있느냐. 대출금의 결정. 요거는 100% 계산 문제예요. 나중에 이제 올해는 작년에 나고 올해 안 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굉장히 유력한 파트가 대출금의 결정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출금을 결정할 때 그 LTV하고 이제 DSR 가지고 대출에 계산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연습하시면 15초 만에 답이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건 테마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 대출 받으면 뭐 해야 돼? 상환해야 돼요. 그렇죠? 상환할 때 상환 방법이 있어. 이 2가지가 핵심이야. 대출 결정은 올해는 상환 방법 2개가 다 나왔어요. 지문도 간단하게 나왔대. 지문하고 뭐다? 계산이 나왔어요. 둘 다. 계산은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아. 근데 안 풀어. 그리고 이제 금리. 저는 올해 2개가 나올 때 요거하고 요것이 둘 중에 이제 여기 금리가 나올 줄 알았어. 요즘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근데 금리는 안 건드렸더라고. 좀 부담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상환 기간도 있는데 몇 년이냐. 근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 3가지 주제를 통해서 최소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 맞출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등이야, 1등. 책 순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출제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있어요. 이게 리치야, 리치. 투자 신탁은 올해 100% 가능성이 높았던 파트였었어요. 근데 다만 올해 출제를 했는데 문제는 투자 신탁을 그 학원에서는 100% 수준으로 공부한다 가정하면은 올해 나온 것은 저기 한 5% 수준에서 나왔어. 근데 매년 그런 식이야. 그래서 실제 학원에 연습한 것보다 좀 난이도가 다운돼서 많이 출제하면서 학원에서 연습한 그 내용만 공부하셔도 충분해요. 너무 요거는 이제 투자회사법상의 논리다 보니 나중에 이제 조문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게 자주 바뀌어. 그래서 투자 신탁에 대한 논리는 그 책에 나온 내용 말고 조금 이제 법이 개정된 추세를 보고서 한 3, 4월 이후에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맛배기를 한번 그 초창기 때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3등이 이제 유동화 제도가 있어요.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채권 유동화는 이제 뭐 뒤에서 이제 어차피 언급할 내용인데 이 세 가지가 이건 작년에 나와서 올해는 조금 이제 조금 소홀히 당했죠.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3대 주제가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아무리 못해도 다섯 문제 중에 요것만 보셔도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 3문제는 맞아. 최소 3문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적인 사항 중에 퉁쳐서 나오는 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어요. 올해 여기 굉장히 유력하죠. 파이낸싱, PF라 그래가지고 이게 흐름의 순환식으로 이렇게 내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정박 상태로 이제 문제를 주로 고정적으로 출제하는 주제인데 돌아가면서 순환식으로 나왔을 때 이게 돌아올 때가 됐죠. 올해는 제가 가장 유력한 게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죠. 자금 조달 방법. 이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자금 조달 방법이 있고요. 그 세 번째가 이제 한국주택금융사의 주택연금제도가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제도. 야, 올해는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 이 주택연금을 시행하려면 금융공사 무슨 역할을 하냐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기타적인 상황이 다다다다다다 있어. 시사성 있는 문제로.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하고 기타적인 상황 중에 이 정도만 하셔도 아마 큰 무리가 없이 정답을 체크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순환 때는 뭐 이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상황과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는 대출에 대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 놓고 이제 교재 134페이지에 이제 부동산 금융이 들어가는데 부동산 금융을 부동산을 붙여가지고 부동산 금융만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기본소를 장황하게 쓰면은 저도 올해 책을 이렇게 뭐 요약집은 아니고 핵심 노트라 그래서 시험에 적정하게 이제 제가 합격 노트라는 형식으로 이제 만든 이제 책이 있고 또는 기본소를 따로 냈어요. 저는 다른 출판사에서 기본소를 이제 한 560페이지짜리로 냈는데 근데 560페이지짜리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이걸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기본소 이제 쓸데없는 걸 많이 살을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금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동산 금융의 분류라는 게 있어. 근데 분류가 이제 옛날에 나왔던 거를 반영하는 건데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부동산을 개발할 때 쓰지 마시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부동산 금융 옛날에 기출문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만 차용해야 된다고 봤을 때 여기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 금융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 부동산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렇죠? 그 땅이잖아. 그 우리는 땅으로 공부하지 말고 뭐로 얘기해야 돼 모든 걸. 그 토지라고 해야 되지.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돼 있죠. 땅 및 정착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은 토지 금융으로 먼저 할 수가 있죠. 그 토지 금융이라는 개념은 뭐겠어요? 토지 금융이란 토지를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토지만 부동산이 아니지. 또 뭐도 부동산이죠? 정착물도 부동산이잖아. 그렇죠? 토지 및 정착, 민법상 개념. 너무 오래됐지만은 정착물은 다시 종류가 몇 개로 나눠져요?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눠지지.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하고 토지의 일부에 해당되는 정착물. 그럼 토지하고 별개의 부동산 취급된 정착물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는 몇 가지 암기하고 계세요? 4가지가 있죠. 뭐 건물,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영인방법 갖춘 개개 수목 그리고 농작물. 오래됐지. 그중에서 건물. 건물 그러면 어색하죠? 건물의 종류가 다양한데 저희들과 밀접한 관계 있는 게 주택이에요. 주택. 그래서 주택금융 등. 기출문제 어떻게 돼 있냐? 부동산 금융은 토지 금융, 아주 초창기야, 초창기 때. 부동산 금융은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 등으로, 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으로 대별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이 뭘까요? 주택금융.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 부동산 금융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 하지 말고 그냥 주택금융으로 한정해 주셨으면은 우리가 시험에 그동안 나왔던 것 중에 상당수가 시험 주제에서 빠질 수가 있는데 부동산을 퉁치다 보니까 이제 별것을 다 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주택금융과 토지금융으로 대별되는데 그리고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 주택금융이 중요하다는 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또 나눠져요. 어떻게 나누냐? 여기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그렇죠? 부동산을 개발할 때 이렇게 나왔잖아. 구매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소비자 금융이라 그래요. 대출 대상이 누구냐? 이거 보시기만 하세요. 체크하면 말씀드릴 거야. 소비자 금융. 그럼 개발할 때 필요한 자를 조달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공급자 금융이다라고 얘기하죠. 단어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게 중요하다? 주택금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주택금융에서의 소비자 금융이 있겠죠? 요거를 뭐라 그러냐? 주택 소비금융이다라고 하고요. 주택금융에서 공급자금을 뭐라 그러냐? 얘를 주택 개발금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선 개발금융은 주로 건설회사한테 자금을 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금융을 한번 잠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주택금융으로 한정시켜 놓고 방가를 1번에 주택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 돼 있어요. 소비금융을 체크해 놓으세요. 주택 소비금융 체크하시면서 거기 소비금융이란 소비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 구매하거나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소비자 금융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거를 옳게 냈을 때 이렇게 냈어. 근데 이거를 틀리게 낸 사례가 있어요. 가끔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틀리게 낼 때 뭘 장난쳤을까요? 여러분들 출제은이야. 그렇죠.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그를 장난쳤어. 그럼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달라고 차입자가 은행한테 신청하는 거잖아. 그 신청할 때 은행은 그냥 빌려주겠어요? 뭐를 요구해? 담보. 뭐를 담보할까? 그러면 은행에서는 당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을 우리한테 담보로 제공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주택 칸에다가 뭘 집어넣냐? 신용을 집어넣었어. 신용을 담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용은 사람 믿고 하는 게 아니죠. 주택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그래서 제가 줄쳐드린 부분이 체크해드리면 그거죠. 주택칸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서 하시면 돼요. 주택개발금융은 그냥 공급자 금융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체크하실 필요가 없어. 그 밑에 주택금융의 기능이 있죠. 기능은 좋은 말 나오면 다 기능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 자연스럽게 이제 내공이 쌓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럼 자금을 이제 조달해 주는데 자금을 어디서 조달한 자금 출처에 따라 분류하는 금융도 있어요. 자금 출처에 따라서 부동산 금융을 조달할 때 직접 금융하고 간접 금융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 부동산 금융은 직접 금융이 일반적일까요? 간접 금융이 일반적일까? 직접 금융은 뭐냐면은 돈 있는 사람이 있지.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을 대면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게 직접금융이고, 간접금융은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간에 누굴 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간접금융이에요. 그 부동산금융은 직접금융이 일반적일까? 간접금융이 일반적일까? 돈이 필요하셔. 주택 마련에 돈이 필요하시다. 그 아파트 단지 누가 돈이 많대. 그 초인종 밤에 눌러서 그 사람한테 차용증 작성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리시죠. 그 어디 찾아가? 은행은 찾아. 은행은 본인 돈 빌려주는 걸까? 아니에요. 예금자들이 유치한 돈을 대신 중개해 주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예금자한테서 감사하던 이자 주고 돈 빌린 사람한테 대출이자 받아서 예대 마진이 은행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중개업자야. 그 부동산 금융은 뭐다? 간접 금융이 일반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의 134페이지 꼭대기에 부동산 금융의 의의 동그라미 2번에 중간에 나오죠. 간접 금융이 일반적이다는 식으로 설명이 됐는데 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주택 소비 금융이 주택 개발 금융이 뭐라는 거를 질문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 구별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이걸 상식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135페이지에 2번 그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나오죠? 그 별표 치셔야 돼요. 아까 보셨던 이거죠. 기타적인 사항 중에 많이 나오는 요거 두 번째 자금 조달 방법이야. 그러면 부동산 금융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지분금융이 있고요. 부채금융이 있어요.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그리고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야.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부채금융으로 자금 조달받은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은행한테 부채금융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받았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은행에서 뭐를 요구해요? 담보를 요구할 거 아니야. 은행 그냥 빌려주지 않겠지. 그래서 이제 근데 갑이 제공한 담보를 요구할 텐데 담보로 제공한 담보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2억이다. 2억짜리 담보를 제공하고 그중에서 50%나 1억을 대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 대출 기간이 20년이야. 그럼 이 사람은 5년 동안에 상환했어. 5년 동안 한 1,000만 원 정도 상환했어요. 아직 얼마 남았어? 9천만 원 남아있지. 그렇죠? 그리고 5년 후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못 갚겠다. 배째라. 배째.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어. 그 은행들은 뭐예요? 이 불량 채권이 됐잖아. 그 불량 채권을 추심 들어오겠죠? 추심들 뭘 은행이 믿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 담보를 잡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담보부동산. 이거는 이제 뭐죠? 절차에 따라 경매 신청하겠지. 경매 신청한 다음에 근데 경매를 했는데 한 번 유찰되고 2번 유찰되고 100번 유찰되고 10,000번 유찰됐어. 그 남았는 잔존 가치가 지금 1,000만 원만 남았어. 1,000만 원 회수한 돈이 1,000만 원이고 담보를 그 경매에 붙여서 회수한 돈 1,000만 원이죠. 채권은 불량 채권은 얼마야? 9천만 원이었잖아. 그렇죠? 그 9천만 원, 1,000만 원에서 나머지 8천만 원 이 담보가 채권 금액이 부족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부족분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갑돌이 있죠. 차입자의 다른 자산에 추심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채권 확보할 목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그래요. 전화도 엄청 와요. 전화 안 받으면 돼. 그러면 집에 쫓아와요. 그러면 이제 패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중에 파산 신청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논점에서 이게 부채금융이야. 빌린 돈을 이 사람은 꼭 상환할 의무가 있어. 나중에 소구라는 어려운 말도 있지만 생략하고 지분금융은 달라요. 갑돌이가 은행한테 지분금융 방식으로 1조를 받았어요. 그 무슨 뜻일까요? 지분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자본 조달한 거죠. 이때 갑돌이는 은행한테 돈을 꾼 거죠. 꾼 거야? 꾼 게 아니야. 꾼 게 아니라 이때 은행은 뭐가 돼? 투자자가 돼요. 그래서 투자 받은 돈이야. 그 사업을 했어.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데 개발 사업 완성됐는데 실패했어. 남아있는 금액이 100원 남았어. 그 은행은 얼마만 가져가? 100원만 가져가. 그럼 갑돌이의 재산이 예를 들어 갑돌이의 재산이 10조가 있어. 그러면은 요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갑돌이 자산에 대해서 추심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추심 못 들어와요. 왜? 이거는 돈을 꾼 것이 아니라 뭐 한 거기 때문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대한 정확한 이제 개념은 나온 적은 없고 바로 뭐가 나오냐? 종류가 나와요. 종류가. 그래서 가끔가다 이게 다툼이 발생하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는 나는 투자 받았다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은 친구는 아니 난 돈을 꿔준 거다 해가지고 막 다툼이 있잖아. 그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그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때 뭐 어서 들어보니까 차용증이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한 이제 구성 요건이다라고 하던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저도 옛날에 친구한테 돈을 저는 꿔줬어. 근데 그 친구는 아직까지 안 갖고 있어. 투자 받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커피 마시기 위해서 500원을 달라 그랬거든요. 제 기억엔 달라 그런 것 같아. 꺼달라 그러지 않고 난 500원 꿔준 거다 했는데 그 친구는 투자 받은 거다 하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 하겠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개념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지분금융의 종류가 적어 부채금융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지분금융의 종류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나오는 것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 종류가 적어 드렸어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신탁. 이게 리츠거든요. 리츠. 요즘에 리츠가 언론에 좀 나오대. 리츠가 언론에 왜 나올까요? 수익성이 안 좋아서 금리가 상승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더라고. 어쨌든 리츠. 그리고 각종 부동산 펀드. 펀드 아시지? 주식형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전부 다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것은 펀드 회사한테 돈을 꿔준 거야? 아니면 투자한 거야? 투자한 거지. 때문에 펀드를 운영한 수익률이 안 좋다 하더라도 펀드 그 회사한테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했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손실 보죠. 이렇게 펀드. 그리고 이제 투자 받은 거니까 공모한 증자. 이 5가지가 맨날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냥 신조립봉이라 그래요. 신조립봉. 조립봉 아시죠? 우에 타먹으면 기괴한 모습을 보이는 조립봉. 신조립봉 좀 주세요. 이것이 무슨 금융? 지분금융. 엄청 나와. 작년에 같은 게 2개가 나와가지고 올해는 당연히 안 나올 걸로 봤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고 있는 주제가 이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설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요? 부채금융 보시면 돼. 그 몇 가지 종류를 나열해 드렸죠. 사채, 거기 보신 것처럼 이제 MBB, MBS, 사채, ABS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 성격이 혼합된 것이 있어요. 주식의 성격하고 채권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자산이 있는 그 상품이 있는데 그 메자닌 금융이라 그래요. 메자닌 금융은 뭐하고 뭐라고요? 지분의 지분금융 성격하고 부채 금융 성격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은 가끔 나와요. 메자닌 금융 종류가 딱 5가지만 나올 거야. 거기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 후순위 대출, 자산 매입 조건, 우선주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를 틀리게 낼 때 뭘까? 메자닌 금융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보면서 여러분 출제은이야.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지. 뭐 우선주를 뭘로 낼까? 우선주를 보통주로 낸다든지 후순위 대출을 선순위 대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자닌 금융이 가끔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우선적으로 보실 것은 지분금융의 신조립봉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부채금융인데 혹시 2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메자닌 금융이 가끔 나온다는 형식으로 해서 이 파트를 올해는 이제 가능성이 한 50% 정도가 돼요. 34회 때는 이걸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앞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그냥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지분금융과 무조건 부채금융이야.
그리고 이제 거기 위험에 대한 논리는 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지금 위험 나중에 더 한번 해볼 예정이고, 여기 보시면은 그럼 신디케이트가 뭐고 조인트 벤처가 뭐고 이거 알 필요가 있을까? 알 필요 없어요. 이 중에서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까 전에 큰 두 번째 큰 주제였던 리츠 하나밖에 없어요. 요것만 나오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나머지들은 그냥 종류만 물어봐요. 이게 시험 범위를 우리 이탈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이 대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최소 2문제짜리라는 거죠. 대출은 137페이지에 거기 금리에 대한 설명부터가 등장을 해요. 금리가 그 보면은 대출금에 대한 받아서 상환하는 것과 관련돼서 먼저 대출금리는 뭐하고 뭐로 나눠질까요? 137페이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로 나눠져요. 그 고정과 변동금리를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출제원이 어느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에 어느 거를 더 정답 체크를 많이 할까? 그렇죠. 고정금리를 더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보통 이제 우리는 금리적인 측면을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것은 되게 드물어요.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에 대한 내용은 독립된 문제로 나오는 것은 진짜 드물고 20회의 이유는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대부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가끔 가다가 부동산 금융 성격상 얘네들을 개별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 묶어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 문제라 그래. 금융국이 가능해. 그 종합 문제 낼 때는 어느 한 분야만 알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이렇게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종합 문제 낼 때 금리가 나와. 금리가 나올 때 고정금리 쪽이 내기가 좋아. 왜냐? 고정금리 쪽은 상황 설정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것은 성인분들은 개념상 경험칙으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부터 핵심적인 테마를 들어가면서 금리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뭔지 다 아실 거야. 고정금리는 어떻게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대출자하고 차입자 간에 돈 빌려준 사람과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언제까지? 만기까지 동일한 이자를 적용하도록 계약 체결한 거야? 상이한 이자를 적용한 거야? 그렇죠. 얘는 그냥 표현부터 초기부터 만기까지 말 그대로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게, 그래서 동일한 이자율 변하지 않았죠. 그 명칭 자체가 뭐라고요? 고정금리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유명한 지문 중에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설정 중에 하나인데 인플레이션이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인플레이션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자율 변동 위험이 있어요. 변동 위험을 전부 다 누가 부담할까요? 인플레이션이란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발생 금리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그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전부 누가 할까? 여기서 나타나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아까 전에 용어 때문에 틀리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도 나타나죠. 대출자가 전부 부담할까요? 아니면 차입자가 전부 부담할까? 차입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야, 빌려준 사람이야? 빌린. 대출자는? 그러면은 누가 전부 부담할까요? 이 모양은 대출자야? 아니면 차입자야? 그쵸? 이거 전부 대출자가 다 부담해요. 이것은 이제 유명한 지문인데 관련되는 게 있으니까 금리가 이제 고정금리가 왜 의미가 있냐면은 두 가지 상황 설정을 책을 구성해 드렸는데 대출금리예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대출 계약 체결할 때 대출자하고 차입자 간에 만기까지 동일한 이자를 적용하도록 체결한 대출금리야. 그러면 얘는 고정금리가 되거든요. 시장금리가 있어. 대출금리, 시장금리.
그러면 대출금리, 이거 시험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고정금리 제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머릿속에 무슨 제도로 판단하시면 시작해야 돼? 고정금리 제도에서니까 고정금리로 출발을 하셔야 된다. 그럼 고정금리 제도에서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은 경우, 고정금리 제도에서 대출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높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상황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종합문제 낼 때는 두 가지 다 언급하진 않고 두 가지 서로 크로스 체킹하면서 오답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누가 불리하냐는 거야. 고정금리 제도에서 대출금리가 시장금리가 높으면은 대출자가 불리할까 아니면 차입자가 불리할까? 직감적으로. 당연히 차입자가 불리하지. 차입자가 왜 불리한 상황인 거 아시겠어요? 차입자는 본인이 1년 전이든 5년 전이든 본인이 고정금리 대출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 10%를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근데 시장금리는 1%야.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대출 받으면은 나는 1%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옛날에 대출 받을 때는 10% 적용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남들은 1% 받는데 본인만 10% 받아 적용하니까 그럼 차입자는 환장하겠지. 그렇죠? 그럼 본인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겠지. 무슨 생각할까? 미리 갚을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냐? 이거 미리 갚는 걸 뭐라 그러냐? 조기상환이라 그래.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입자들의 조기상환 가능성은 증가한다 그래요? 감소한다 그래요? 증가한다 그래요. 그럼 조기상환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싼 이자 있죠? 이거를 추가 대출 받아서 이게 대출 받아 기존 융자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걸 대환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갈아타는 거를. 어쨌든 그 차입자들의 조기상환 가능성 증가한다. 그럼 이제 누가 환장하겠어요? 대출자들 환장하겠지. 대출자들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줬어요. 그럼 처음부터 만기까지 정해진 금리로 적용받아서 이자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대출해 준 거잖아. 근데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 때문에 처음에 본인이 기대했던 이자 수입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이런 발생하는 시장금리 낮아져서 최초에 산정했던 이자 수입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무슨 위험이라 그러냐? 이거를 조기 상환 위험이라 그래요.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 또 하나 나왔어요.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은 금리 하락 시기야, 금리 상승 시기야?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더 커지는 거지. 이해되시죠? 개념 이제 아시지? 조기 상환 만기 전에 미리 갚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조기 상환 위험은 고정금리 제도에서 더 심각할까? 아니면 변동금리 제도에서 더 심각할까? 고정금리 제도가 더 심각한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기 상환 위험에 대해 디테일하게 질문하지 않고 안다는 가정하에 고정금리 문제를 낼 때 구성 용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행들은 고정금리 대출해 줬을 때 시장금리 하락하면은 차입자들의 조기상환 가능 증가로 인해서 이자수를 얻지 못하는 조기상환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야 돼, 예측하지 말아야 돼. 예측해야 돼. 은행은 선수니까. 그래서 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지. 어떻게 대비할까? 완벽한 대비는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 대비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조기상환, 수수료 등을 부과해서 요거를 대비합니다. 이해되시지? 여기까지가 시험 세트야. 다 여기서 멈춰. 더 이상 시험이 안 나오고. 틀리게 낼 때 조기상환 가능성이 증가한다, 조기상환이 증가한다는 거를 대출 금리보다 시장금리 낮아진 경우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거보다 시장이 높을 때 이렇게 연결시켜요. 현재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다만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은 경우, 대출 금리를 10%로 고정이 되는데 시장 금리는 많이 20%까지 올라간 상황이야. 요즘 같은 상황이에요. 요즘 같은 상황. 그러면은 누가 불리할까?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차입자가 불리하고 이것도 차입자가 불리하면 시험에 구별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당연히 누가 불리해? 대출자가 불리하지.
은행이 불리하다는 거야. 근데 이 은행이 불리하다 단순하게 내지는 않고 세부적으로 나오죠.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상황을 해줘. 대출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높아진 경우, 위에는 요 상황입니다. 특징의 상황. 그러면 대출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수익성은 악화돼요. 다만 이거를 또 디테일하게 대출자들의 실질 이자율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있어요. 실질 이자율은 하락한다,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고정금리에서 은행은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실질자 하락으로 인해서 은행의 수익성 악화돼요. 이거를 좀 더 어렵게 표현한 경우도 있어요. 이 상황을 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지만은 요거는 미리 예방 좀 맞고 가셔야 돼. 어떻게 되냐면은 기출을 지면 이게 있어. 나중에 그 지문 아마 모의고사도 접하실 거예요. 이게 하도 유명해서 실제 인플레율이 예상한 인플레율보다 높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대출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는 이렇게 연결이 되면 맞는 질문이 돼. 근데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인플레율이 예상한 인플레율이 높다는 것은 무슨 사건이 터졌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서 터져버렸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전부 다 누가 부담할까? 전부 은행이 부담하는 거야. 대출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전부 부담하는 논리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경제학책에 보면은 1년 동안을 가정해요. 실제 인플레이션은 예상한 인플레이션하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두 가지의 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정금리 한번 볼게요. 고정금리를 대출해 줬을 때 그 대출금리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실질 이자율하고 이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은행, 보험회사라든지 은행이 다 다를 거예요. 다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실질 이자율에 포함되는 게 있어. 이게 요거를 대출 금리를 이렇게 해야겠다. 명목 이자율이에요. 명목 이자율인데 다만 이 명목 이자율을 저 실무적인 용어를 뭐로 하냐면은 명목 이자율이 실무적으로는 대출자하고 차입자 간에 계약을 통해서 정한 이자를 해서 계약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명목 이자 지금 무슨 금리라고요? 고정금리야, 고정금리. 근데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뭐가 첨가가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 뭐가 들어가 있냐? 은행들은 본인 돈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구 돈 빌려주는 거야? 예금자 돈 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 예금 이자율이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은행 직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수백 수천 개의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관리비, 임대료 같은 게 포함되고 은행 광고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각종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은행도 자체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은행도 벌어야 되니까 은행의 정상 이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게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 실질이 훼손이 되면 안 돼. 근데 여기 포함이 안 된 게 있어. 제거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야. 예상한 인플레이션을 별도로 첨가시켜요.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누구한테 전가시켜?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게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은행들은 예를 들어서 대출할 당시 실질 계산해 보니까 얘가 한 4% 정도는 먹어야 돼. 최소 보장받아야 돼. 근데 1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을 추정해 보니까 이게 한 2% 정도가 또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 그럼 은행들은 차입자 돈을 빌려주는 대출 계약 체결할 때 고정금리로 몇 % 하기로 했을까요?
6%로 대출 계약 체결했다고 가정하세요. 오케이? 그런데 실제 사건이 뭐냐? 실제 인플레가 예상한 인플레보다 더 커졌어. 그러면 아까 예상한 인플레이션 2%를 은행은 차입자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인플레가 5%가 발생했다면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예상보다 커졌지. 뭐가 터져버린 거야?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3%가 더 터져버렸잖아. 이게 1년 동안에 벌어지는 사건이라면 가정해 보세요. 그럼 1년 후에 이 고정금리는 몇 %가 됐을까? 대출 이자율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3%가 추가로 더 발생했어. 처음엔 6%로 대출 계약 체결했어. 1년 후에는 대출금리 몇 프로가 됐을까? 그냥 6%지.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고정금리라 그랬잖아. 고정금리는 얘가 대출 당시에 정한 이자율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그래서 은행들은 처음에 대출할 때 무슨 생각했냐면은 차입자한테 6%를 받는 거야. 받아가지고 인플레이션 예상도 2%가 나오잖아. 인플레 해결하는데 써버리는 거지.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이 실질 금리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임대료 낼 거 내고 예금자한테 이자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치 못한 3%가 추가로 더 발생했어. 그러면은 6% 이자를 받아다가 인플레 2% 해결하는데 쓰고 추가로 또 3%를 또 은행이 본인들이 또 부담해야 될 거 아니야. 전가를 못 시키니까 그 실질적으로 얻는 이자를 몇 %가 돼요? 1%만 먹는 거죠. 그러면 실제 하락한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예금자한테 이자 줘요, 못 줘? 못 주는 경우가 있죠. 유급을 예금했을 때, 요금을 막 달라고 해서 못 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직원들 인건비 지급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대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예상한 것보다 더 나오잖아요. 그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엄청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은 요즘에는 고정금리를 못 해줘요. 대출을.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고정금리 논하는 거니까 그럼 이런 사건이 발생할 걸 은행은 대비하겠지. 이 대비하는 이 내용이 시험에 엄청 나왔어요. 어떻게 대비할까요? 고정금리 대출했을 때. 시장금리가 높아질 걸로 추정이 될 때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초기 금리를 높여요. 처음부터 금리를 높여. 때문에 초기 금리는 대출할 당시 금리예요. 그러면 고정금리가 더 높을까요? 아니면 대출할 당시 금리가 변동금리 높을까? 고정이 더 높지. 그치? 그치. 근데 다만 요즘에는 이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상승에는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사금융 거의 고정으로 안 해주지. 이미 고정으로 옛날에 높였던 것이 더 돌파됐어. 지금 상대적으로. 그래서 4년 전, 5년 전에 고정으로 대출 받으신 분이 있죠? 그분들 이제 룰루랄라야. 그냥 3% 받고 막 그랬어요. 어떤 혜택 받 2몇 % 받은 분이 계세요. 지금은 그냥 룰루랄라. 어떤 분이 고통받으시냐면은 변동으로 차입하는 분이 계세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라서. 지금 그분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상황이라는 두 가지 상황이 확연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문제를 내기가 참 좋고 둘을 동시에 언급하진 않아. 동시에 언급하면 저희들이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연결된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연결된다든지. 그런데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면은 은행들은 채권 관리가 어렵다는 게 느낌이 와. 특히 주택담보대출처럼 장기 대출인 경우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 시장금리가 낮아지면은 처음에 정해진 이자 수입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죠. 그리고 시장금 높아지면 본인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잖아. 그럼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정금리로 대출을 안 해주면 돼. 그래서 나온 것이 무슨 금리? 변동금리가 돼요. 변동금리는 몇 가지 특징만 아시면 돼. 여기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 요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중개사 시험에서 아주 복잡단단하게 내지는 않아요. 다만 이 부분을 논할 때 이게 대출자 입장이냐 차입자 입장이라는 지문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건데 웬만한 건 다 이미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지문을 여러분 다 노출시켜 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 지문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138페이지에 그래서 변동금리 방식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죠. 어떤 특징을 특히 공부하셔야 될 것인지 조금만 물 한 잔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